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문 대통령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수석들하고 보좌관들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 수보회의라고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발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있거나 유체이탈을 했거나 그런 화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름대로 근거를 댔습니다. 8월 고용 통계 그리고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4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라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가계 동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분위의 가계 소득이 증가했고 최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감소세를 멈춘 것도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일자리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돈벌이가 나아지고 있으며 가장 못 사는 계층도 살림살이가 펴지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자랑을 한 것입니다.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을 보시죠. 문 대통령은 늘어난 취업자가 4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45만 명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39만 명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취업자는 오히려 23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 일자리도 내용을 벗겨보면 노동 생산성이나 미래 지향성을 거론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하는 일은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거지 이런 일들입니다. 올해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 올리는 일자리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작년에는 51만 개, 올해에는 64만 개, 내년에는 74만 개로 꾸준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자리 중에서도 무려 70%가 하루에 2-3시간쯤 일하고 한 달에 27만 원쯤 받는 9개월짜리 취로 사업 비슷한 것들입니다. 하루 2-3시간 놀이터 지키고 담배꽁초 줍고 비닐 걷고 이런 일자리가 고용 통계에 잡혀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책 자랑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텅 빈 외화 내빈입니다. 오늘 한 신문이 표현한 것처럼 관제 노인 일자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봉급주도 성장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뜯어봤더니 순전히 세금주도 성장인 것입니다. 가장 못 사는 계층도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계층, 그러니까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세가 멈췄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가처분 소득으로 따져보면 가장 못 사는 1분위 계층과 가장 잘 사는 5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팀은 경제의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봉급이 올라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지고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 공장이 더 빨리 돌아가고 결국 모두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젖어 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놓으니까 많은 고용주들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맞춰줘야지, 52시간제 맞춰줘야지, 손님은 자꾸 줄어들지 무슨 수로 직원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확증 편향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연초에 정부가 내걸었던 2.7% 성장률은커녕 이제 2%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정을 살포하고 금리를 내려도 돈이 은행 주변을 맴돌 뿐 생산과 투자처로 흘러들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제의 동맥경화, 한신문이 표현하듯 돈맥경화에 꽁꽁 막혀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문 대통령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3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난 2달 온 나라를 대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일들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제 광화문 집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초동은 조국 수호, 광화문은 조국 아웃. 서초동은 200만, 불과 닷새 뒤 광화문은 300만. 아니 야당 원내대표 말처럼 서초동 인파를 계산했던 민주당의 셈법으로 한다면 광화문은 2천만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입맛이 씁니다.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난생 처음 광화문에 나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이것저것 수없이 열거할 수 있지만 그중 결정적인 잘못은 나라를 두 동강 낸 것입니다.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분열의 정치, 서초동 대 광화문 새 대결은 안 된다. 200만에서 300만 조국 대전 위험한 광장 대결. 여기서 보듯이 여러 성향의 언론은 분명한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리로 내몬 분열의 정치는 누구 책임인가? 조국 책임인가? 윤석열 책임인가? 이해찬 책임? 황교안 책임? 아니올시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에 싸움터로 내몰 수 있을지 놀라울 뿐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양쪽으로 찢어지는 낭떠러지에 국민을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3가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과거 어느 시절에는 이른바 3대 권력기관의 정치적 파워의 어두운 본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찰, 국정원, 국세청 이곳입니다. 이 3곳은 대통령의 입안에 든 혀처럼 대통령의 손발처럼 움직이면서 반대파를 통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은 대통령 곁에 앉아있는 사나운 맹견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도전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장도 국세청장도 다른 고위공직자도 중앙정부의 일반 공무원도 심지어 민간기업의 총수들도 모두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감히 대통령에게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 대통령은 그들의 도전과 말없는 관망이 두려운 것입니다.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에겐 무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965년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을 대놓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마다 곁에 앉은 문 대통령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혼자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다고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곁을 주느냐? 아닙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조차 문 대통령을 흉보면서 트럼프하고만 대화하고 협상을 하려 합니다. 시진핑은 북경에 찾아온 손님인 문 대통령을 혼밥 먹게 했던 일이 상징하듯이 정상적인 파트너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들끼리 모이는 국제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이 느끼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왕따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입니다. 회의장 한번 갔다 오면 침대에 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때로 어떤 정치인에게 아집을 피우게 만들고 감당 못할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문재인 정권은 보복당할 것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처음에는 신임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지만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전직 대통령이고 죽은 권력이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20년 집권, 30년 집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 발 삐끗하면 오늘부터 레임덕입니다.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최대 기획인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좌초시켰다.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조국 사태는 조국으로 막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문재인 사태로 번지고 있는 이 일은 누가 만들었는가? 지금 상황은 조국 사태를 넘어서서 문재인 사태로 가고 있으며 그것은 문 대통령 본인 탓이라는 진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글자 수가 9,000자가 넘는 분량입니다. 꽤 길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 모두 아니라는데 정권만 몸단 남북 속도전이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면서도 혼자만 몸이 달아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화일보 사설은 자찬만 있고 성찰이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라고 썼습니다. 경제와 민생 이슈에서도 냉철한 진단이나 국정기조의 전환이 없는 그러한 언급이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 사설은 장밋빛 평가와 대북구에 현실 냉정히 보고 국정기조 바꿔야 라고 썼습니다. 신년 들어서 북한은 공세적 조치에 나서면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한 채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없이 안보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경제와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마이웨이 국정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선언으로 들으셨습니까? 쓴소리, 반대편 목소리, 이런 여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외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지지층만을 겨냥한 총선용 신년사 그런 의문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저희 김광일의 입은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해부를 해봤습니다. 즉 문 대통령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각도로 접근해봤습니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는 김정은의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화하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 이런 내용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인 비핵화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 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한 사람 같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기구에서는 북한 핵탄두를 작년 기준으로 최저 25기에서 올해는 최대 80기까지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핵탄두와 이스칸데르급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김정은이 실제 발사 가능한 핵폭탄을 손에 들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 혼자만 그 핵폭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현상. 한때는 그런 행동을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납득 불가능합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비핵화 없이 청사진만 나온 것입니다. 이 말들이 앞에서 마차를 끌어야 하는데 마치 마차 뒤에 말을 매달아 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당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6.25입니다. 6.25.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으며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6.25는 북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라 100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과 남북교류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서 70주년을 맞는 6.25는 마치 존재한 적도 없는 역사인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도 거르고 신년사를 준비했다고 해요. 실수로 6.25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뺀 것입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대답해야 합니다. 6.25 남침의 침략 장본인인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은 6.25는 남침이 아니라 쌍방 과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웨덴에 갔을 때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 이렇게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절대로 나쁜 통계는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장밋빛 평가로 일관하면서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말하면서 뼈아픈 지표는 완전히 빼놓고 말합니다. 나쁜 통계가 수십 개도 넘지만 대표적인 것을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에서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월별 수출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프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달 1월 22일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할 작년도 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하거나 1%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가 파동, IMF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세 차례 환란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은 전년에 비해 10.3%나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만 했습니다. 그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무역 흑자는 전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나 감소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이 경제 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호소를 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언론사들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그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3대 권력형 비리 의혹, 즉 조국 사태, 울산 선거, 유재수 무마, 이런 말은 일절 입에 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게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경선 때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선거 출범식 무대 뒷면 전체를 사람이 먼저다라는 커다란 글씨로 장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생소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좀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라는데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요?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요? 규제나 법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데 늙은이나 젊은이나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 실패하면서 사라졌다가 5년 뒤에 다시 부활했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슬로건이자 국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규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가 작년 봄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즉 이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북한 헌법 제3조 그리고 제8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북한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라고 돼 있고 제8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김동규 교수는 북한 헌법상의 사람이라는 말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은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규 교수는 이어서 1980년대 말 일부 공산주의 학자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새로운 공산주의론을 들고 나왔던 것도 뿌리가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어떤 지방도시 시장은 사람 중심 행정 이런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으며 어떤 교육감은 아이가 먼저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고 어떤 도시에서는 사람 중심 걷고 싶은 땡땡시 만들기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 대해 김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의 사람은 필자가 보기에 대다수의 일반 국민 또는 대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과 계급으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 중심의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만의 사람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 교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100% 공감하지 못하여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해서 그 사람은 노동자 중심의 저들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항상 먼저로 으뜸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은 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런 질문에 대해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가 명쾌한 대답을 내렸습니다. 박명림 교수는 한 칼럼에서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제목을 달고 출산, 자살, 비정규직, 산재 사망 이 같은 중요 인간 지표들 모두가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사람이 꼴찌인 나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산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0점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역사가 아닙니다. 근대 인류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8년 0.98로 떨어져 최초로 0점대를 기록하더니 2019년에는 0.92로 더 떨어졌습니다. 금년 2, 4분기에는 0.8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출산 예산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천문학적 규모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8년 26조 3천억, 2019년 37조 1200억, 올해는 40조 1906억으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00조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출산 예산과 출산율은 완전히 반비례로 가고 있습니다. 박명림 교수는 현대 인류사에서 한국보다 더 오래 출산율 꼴찌를 기록한 나라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살률도 똑같아서 한국보다 더 오래 1등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노조가 먼저다, 노동자가 먼저다 이런 속뜻도 있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즉 산재 사망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292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777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근년 들어 1957명, 2142명, 2020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박근혜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2,00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온 힘을 기울여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구현된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6년 615만 6천, 2017년 657만 8천, 2018년 661만 4천이던 수준에서 2019년 작년에는 748만 1천 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36.4%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박명림 교수는 비정규직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37%, 2005년 36.6%를 빼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35%를 넘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 남녀 고용 평등 문제가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 더 많은 통계 수치를 말씀드릴 수 있으나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어지러우실 테니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박명림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보 기득 세력과 86세대에게서 더 강고하게 지속되는 특권과 반칙, 세습과 특혜의 적폐가 청년들과 국민들의 희망을 앗아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출산, 자살, 부동산, 비정규직, 균형발전, 산업재해의 영역들은 특별한 저항 세력도 없었다. 정부 스스로 실패한 것이다. 그 마지막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정부 스스로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 불렀다는 민중가요 어머니,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노래 부를 줄 압니다. 대학 때 불렀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모순덩어리 억압과 착취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이런 노래입니다. 박명림 교수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 말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왔다면 지금 당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순덩어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비상사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오늘은 700명대로 다소 수거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전히 극도로 불안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들을 무시하지는 말되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도 말되 믿지도 말라. 이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그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노란색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영상회의에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믿고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 문 대통령은 불과 440여 개의 단어로 된 발언을 하면서 터널의 끝이란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분명히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등입니다. 문 대통령은 터널의 끝이란 말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을 3번 우롱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있고 난 뒤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제자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신보다는 치료제 개발을 유독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누가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말을 속닥거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은 더 희망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고 빠른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제발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이 대목에서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릴 때는 미래형 동사로 말하지 말고 과거형 동사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내년 초 치료제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형 기대치를 말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어제까지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갖고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미래형으로 기대감을 갖게 했던 발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정반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 2월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판단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닷새 뒤에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발생했고 상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의 머지않아 종식이라는 말은 두고두고 신문 칼럼과 인터넷 댓글에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태는 대통령 발언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로 들어간다면 한국은 코로나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발언이 있은 그 날 바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듣노라면 정말로 그이가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오히려 헷갈릴 지경입니다. 대통령조차 깜깜한 상황이라는 점을 일부러 노출시켜서 지지자들의 동정표를 얻으려는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세 자릿수로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정화라는 말을 쓰면 거꾸로 더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안정화라고 외치고 나면 어김없이 상황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과 어쩌면 그리 똑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수요일 12월 9일 문 대통령은 덜컥 터널의 끝이라는 말을 3번이나 국민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터널의 끝은커녕 확진자가 치솟기 시작하자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12월 12일 토요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크실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입니다. 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막연하게 송구하다, 면목 없다고 했을 뿐 사흘 전 자신이 했던 터널의 끝에 대해서는 해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터널의 끝은 맞은 것 같은데 터널의 끝에 지옥문이 있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일요일에 서울 정부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두 번째인데요. 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입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확산세가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네, 대통령의 입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흡사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안정화나 터널의 끝을 말할 게 아니라 진즉부터 그런 비상한 심정으로 코로나에 대처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병상을 얻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가 580명이나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5년 뒤까지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은 안 끄고 소방서를 짓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불 났는데 소방서 짓느냐,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입니다 라면서 아직도 치료제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 의료 기업에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 환영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미리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말해 사람 모이는 곳은 피하고, 특히 뭘 먹고 마시면서 입을 열고 떠드는 곳을 피하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피하면 그것이 바로 백신이요 치료제라는 뜻입니다.